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김금식, 그는 진정한 승자였다. 엎치락뒤치락한 근하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의 모든 관련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8명의 피고인들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김태현 검사를 비롯한 검찰 측 관계자들도 결국 평생 잊지 못할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다. 유괴 수사의 베테랑이란 명성이나 이 사회의 엘리트란 권위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한 전과자의 농락으로 크게 손상받았다. 김금식 씨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패배를 딛고 홀로 그 폐허에서 온전하게 살아 돌아왔다. 그는 목적하던 바를 모두 성취했다. 감방 생활을 편하게 보내겠다는 첫째 목표는 무난히 달성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그는 복역수로는 꿈에도 꾸지 못할 술, 음식, 여자 대접을 받았으며 그 흔한 뺨 한 대도 맞지 않았고 출소할 때는 피둥피둥 살찐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가 끌어들인 김기철 씨가 폐인이 되어 출소, 요절한 것과는 너무나 선명한 대조가 된다. 법을 우롱하겠다는 목적도 적당히 성취됐다. 그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대중매체를 갖고 놀았다. 재판의 흐름은 그의 말 한마디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 그를 뒤쫓아다니던 검사들은 막판에 가서 그의 버림을 받았고 지워질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렇게 해놓고서 김금식 씨는 또 다른 법의 구원을 받아 영광의 탈출을 했다. 저승의 문턱까지 다가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그 아찔한 쾌감을 그는 의식적으로 즐겼다. 1982년 9월 2일 서울 신설동의 어느 술집에서 내가 만난 그는 아직도 그 쾌감, 그 추억을 맛있게 곱씹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조 선생님은 누가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란 대답이 뻔한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던 것이다. 외모에 있어서 45살의 그는 완숙한 중년 신사의 경지에 올라와 있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확인하듯 무겁게 떼어놓는 걸음걸이, 느릿느릿하는 우렁찬 목소리, 180cm에 가까운 큰 키에 어울리는 단단하게 살찐 몸통, 예나 다름없이 짧게 깎은 머리카락, 부티나게 만드는 금태 안경. 한마디로 그는 늠름한 경상도 사나이였다. 조갑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턱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금식, 밥은 먹고 살죠. 어머님도 모시고 아이도 기르며 그럭저럭 살고 있죠. 작은 가게도 하나 갖고요. 조갑제, 모친께서는 옛날에 재혼을 하셔서 김 선생과 같이 살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김금식, 몇 해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모시게 됐죠. 아이를 길러보니까 나도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다뤘던 판사나 검사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여 그들의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일일이 지켜보곤 했지만 이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많이 변한 것 아닙니까? 허허. 조갑제, 그때 교도소를 나와서 택시 운전을 하셨죠.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사고를 냈던가요? 김금식, 예. 2명이 죽고 1명이 다쳤죠. 새벽이었죠. 부산 수영동에서 망미동으로 빠지는 간선도로상이었습니다. 전날 밤 술을 많이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하여 달리는데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번호를 감추기 위해 뒤쪽 라이트를 껐죠. 그러면서 더 속력을 높여 지나치려고 엑셀러레이터를 막 밟는 순간, 그때 속력은 시속 100km를 훨씬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잡아라 라는 소리와 함께 저의 차 앞으로 두 사람이 뛰어들어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대로 들이받았죠. 두 사람이 하늘로 부웅 퉁겨 올라갔다가 아스팔트에 떨어졌죠. 차를 세우고 내려가 보니 맨 먼저 받쳤던 사람은 경상이고, 뒤에 받친 두 사람 중 하나는 이미 숨이 끊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머리가 깨어져 죽어가고 있더군요. 초소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예비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는 신고를 하고 파출소 대나무 의자에 누워 자버렸습니다. 오전 9시까지 푹 잠이 들었죠. 모든 걸 포기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사고로 또 1년 남짓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조갑제. 그때도 서윤학 변호사 신세를 졌죠. 김금식. 그랬습니다. 조갑제. 음주운전이라 실형을 무겁게 받은 겁니까? 김금식. 저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논박을 잘해 음주운전 부문에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하루 전이었다. 사고를 낸 그날에 음주한 게 아니다. 하루 전에 마신 술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면 하루 놀고 하루 일하는 운전사들은 평생 술 마시지 말란 소리 아닌가. 저는 법정에서도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들이 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갑제. 자살이라니. 혼자도 아니고 셋이서 집단 자살을 해요. 김금식. 그 사람들은 6차선 넓은 길 위 비횡단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1차선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횡단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죽으려고 뛰어든 것이 아닌가, 바로 자살 행위가 아닌가 하고 말했죠. 재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택시를 몰고 인도로 뛰어들어 가로수를 받고 차를 부쉈다면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38선으로 갈려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에 횡단로 내주고 인도, 차도까지 구별해 놓은 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판사는 내 말이 맞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외국에선 그렇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그런 법을 안 만드는 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검사는 사람을 둘이나 죽게 하고도 뉘우침이 없는 저에게는 무거운 벌을 주고 싶으나 법에 형의 한도가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금고 3년 6개월을 때렸죠. 선고는 1년 6개월. 난 항소했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부산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돼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 때문에 그나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여교도관을 만났죠. 그분은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 주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혹시 보복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루는 나를 부르더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찾아오라고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조갑제. 그날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 됐는데. 김금식. 며칠 전에 남산도서관에 가서 옛날 신문을 들춰봤죠. 혼자서 쿡쿡 웃었어요. 여직원이 뭐가 그렇게 우스우냐고 물어 그런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만. 조갑제. 새삼 그 사건을 되새기는 이유라도. 김금식. 있죠.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이상한 편지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한 번 더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조갑제. 누군가가 내가 범인이었다 하고 튀어나와 소설 같은 숙이라도 쓸지 모르겠지만 글쎄 누가 그를 믿어줄까요? 지금은 진짜 범인이라 해도 자신이 범인임을 물증으로 입증해 보일 방법이 없을 겁니다. 김금식. 그럴까요? 일단 기다려봅시다.